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공무원 경력 채용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학력과 가족관계, 신체 사항도 적지 못하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의 AR 기반 맞춤 서비스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카카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형태를 살펴봅니다. 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의 CEO가 8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이번에는 10살이나 어린 CEO를 수장으로 내세워 어떤 혁신 경영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국내 2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출범 후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가입자 수가 200만을 돌파하는 등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 편의점 수가 4만 점에 육박하며 일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심화되는 경쟁에 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주간경제 리포트 8월 셋째 주 순서입니다. 오늘 이슈 소개는 김도원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핫했던 경제 이슈들 7가지를 전해드리는 위클리 핫세븐으로 먼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가장 걱정이 많은 곳 중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가뜩이나 한 골목에 점포가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경쟁이 심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편의점들 현재 국내에 얼마나 많은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 수가 일본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편의점 점포 수가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지난달 기준 37,539개에 이릅니다. 국내 인구 5,125명 25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1,365명당 편의점 1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꼴인데요. 일본의 편의점은 5만 6,160개로 2,226명당 편의점 1개꼴입니다. 일본보다 편의점 수는 적지만 인구 대비 점포 수로 따지면 1.6배 많은 상황입니다.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1년 말 2만 1,221개였던 편의점은 지난해 말에는 3만 2,611개로 5년 동안 1만 1,000여 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선 7개월 만에 5,000개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요.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CO와 GS25, 세븐일레븐 등 메이저 업체들은 물론 후발주자인 이마트24 등도 점포 늘리기에 적극적이어서 올해 중에 전국 편의점 수는 4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은 인구 2,200명당 편의점이 1개, 그런데 우리나라는 1,300명당 1개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편의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점포 운영이 외식업 프랜차이즈보다 상대적으로 쉽고요. 또 창업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창업 비용은 지난해 기준 7,120만 원으로 한식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피자집 등 다른 업종보다 낮았습니다.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이 몰린다는 건데요. 한정된 시장에서 점포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점포당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3년 5.3%에서 2014년 5.2%, 2015년 4.3%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치킨집의 영업이익률은 13.7%에서 17.4%로, 커피 전문점은 8.5%에서 13.1%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익률 자체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서 낮은 데다가 그나마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런 점포 포화 상태에서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부산 한 건물에서요, 2층에 GS25 편의점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1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려다가 논란이 일자 입점을 출회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가 동종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이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편의점 업체마다 자사 점포 간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기존 편의점 근처에 입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근접 출점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6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 때 기존 매장 1k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7,530원으로 오르면 이런 편의점 점주들의 수익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도 점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점포의 크기를 키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 평균 면적은 72제곱미터, 일본은 132제곱미터로 한국 편의점 크기는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물건을 진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긴데요.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이미 적정 편의점 점포 수를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업체들이 양적인 성장 정책만 고수한다면 개별 가맹점주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일본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장 크기를 키우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편의점 업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이 점점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위클리아7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형성된 상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다시 그 상권이 옮겨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서울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곳이 중리단길이라고 하는데요. 중리단길이 어딘가요? 네, 지난 5월에 서울로 7017 개장과 함께 중리단길로 불리기 시작한 중구 중림동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쫓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8일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고액의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면서 곱창집과 빵집, 피자집 세 곳이 모두 프랜차이즈 가게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뜨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 망리단길 원주민들도 임대료 상승에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건물주가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해서 옮겨갈 곳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곳곳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와 부동산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갑자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주민이 원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이 되지만 임대료 폭증에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상권이 붕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몰리면 곧장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이 유명세가 전혀 좋은 일이 아니게 된 건데요. 때문에 예전부터 그곳에서 살거나 장사를 하고 있던 주민들은 오히려 유명세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망원동에서는 서명운동까지 한다고요? 네,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는요,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임대료가 오르자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2만 4천 명이 가입한 페이스북 페이지 망원동 좋아요에는 최근 망원동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 지도에 나오는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을 지웠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네이버의 정책이 망원동 젠트리피케이션 가속화의 한 원인이라며 네이버는 망원동 젠트리피케이션 가속화를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이 될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이 망리단길이라는 명칭 자체를 포털 지도에서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운동 망원동 주민회는 인터넷에서 망리단길 안 부르기 운동을 벌이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망리단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주민은 한 명도 없지만 그 이름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망원동의 상가 임대료가 1년 사이 21%나 올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상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따로 조치나 규제 같은 것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국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별나게 빠르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한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이 현상이 국내에서는 2, 3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는 주민협의회 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과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는데요.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경제리포트 세 번째 소식은 금융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의 두 번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했죠.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현재 시점에 가입자 수가 또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 2주일이 채 안 된 8일 가입 계좌 수 200만 자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출액도 8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날 오전 8시 기준 가입 계좌 수 200만 자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03만 자를 넘어섰는데요. 지난 3일 가입 계좌 수 150만을 넘긴 데 이어서 닷새 만에 약 50만 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적금액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9,960억 원, 대출액은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출액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집행된 금액만 포함했는데요. 또 카카오 프렌즈 체크카드는 141만 장이 신청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은행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각종 서비스로 보완을 하면서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인터넷 은행이라 생기는 다른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간편한 가입 절차와 낮은 대출 금리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편 상담 서비스와 대출 신청 업무 등의 지연으로 고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서 대출 신청 트래픽이 유관기관들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어서 시스템을 증설에 대응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건전성 유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상품의 한도와 금리 조정은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유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자들의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카카오뱅크인데요. 여기에 대처할 자금 유동성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러한 한도와 금리 조정은 빠른 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신용등급별 적용 한도도 낮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예대율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4주가량 소요되고 있는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30만 장이 고객들에게 전해졌고 100만 장은 제작 중이라며 설비를 증설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24시간 생산하는 방안을 업체와 추진 중이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 등 고객 상담 서비스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고객센터 인원 200명에 본사 인력 50명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 7일 상담 인력 90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향후 5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제2 고객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원인과 대응 현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객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에는 보통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를 쓰고 있었나요? 네, 최근 3년간 출산을 경험한 여성 4명 중 1명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서 만 3세 영아를 기르는 전국 여성 301명을 조사한 결과 4주간 산후조리에 300만 원 이상을 쓴 여성은 전체의 24.2%였습니다.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500만 원 이상을 쓴 여성의 비율이 3.6%였고 400만에서 500만 원 미만은 3.7%, 300만에서 400만 원 미만은 16.9%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비용 구간은 200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34.2%였습니다. 한편 100만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26.9%, 100만 원 미만은 11.6%,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네, 산후조리원에 갖다주는 비용이 4주에 300만 원이면 일주일에 거의 100만 원 꼴인데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네, 조사 대상의 84.4%는 이 산후조리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을 했습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30.6%,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은 53.8%였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은 만 4세에서 6세 유아를 키우거나 만 7세에서 9세 어린이를 양육하는 여성보다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률은 어린이, 유아 양육자 그룹에서 각각 18.6%와 24.6%였지만 영아 양육자에서는 30.6%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오른 것이 응답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1%는 산후조리 전체 또는 일부 기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아이를 여럿 낳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한 번의 출산에 최대한 좋은 곳을 이용하려는 심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산후조리원이 서울 지역은 더 비싸다고요? 네, 서울시 최근 발표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 금액은 평균 315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조리원 5곳 중 한 곳은 400만 원이 넘었고 특실 중에는 2,500만 원짜리까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거품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모든 산모들이 요가나 마사지를 원하는 게 아닌데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산후조리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산모가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의 강매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역대 정부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참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위클리 핫7 5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업체인 레고가 최고 경영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레고 이사회는 발리 파다 CEO를 퇴진시키고 후임에 덴마크 대기업인 덴포스 그룹의 CEO 출신인 닐스 크리스티안센을 발탁했습니다. 이 파다 CEO가 1년도 안 돼서 경질이 됐습니다. 먼저 이 전 CEO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이 파다 CEO는 인도 출신 영국인으로 1932년 레고가 창립한 이후 84년 만에 처음으로 영입한 외국인 경영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주목을 모았지만 8개월의 단명에 그친 셈인데요. 레고가 1년도 안 돼서 CEO를 바꾼 것은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환경에 맞춰서 레고의 사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안센이 선택된 데는 레고 회장인 크누스 토르프의 눈에 든 데다가 덴포스 그룹의 디지털화의 성과를 거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누스 토르프 회장에 따르면 크리스티안센은 지난 3월 덴포스를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직후부터 접근해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레고 CEO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마침 크누스 토르프 회장 본인도 젊은 CEO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누스 토르프 회장은 크리스티안센을 만나본 결과 그가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갖춘 데다가 덴마크인이며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 덴포스에서 이룬 혁신을 좋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파다 CEO가 61살, 그리고 크리스티안센이 51살이니까요. 무려 10살이나 젊은 사람을 수장 자리에 앉힌 건데요. 이 크누스토르프 회장도 남다른 기대감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새 CEO에 대해서 성취욕이 있고 또 레고 브랜드에 대한 열정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레고의 향후 성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레고의 CEO 경질은 스마트폰 앱과 비디오 게임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속적인 미국의 마텔과 세계 1위의 완구 회사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레고는 10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부과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판매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해서 지난해 판매 증가율은 6%에 그쳤습니다. 크누스토르프 회장은 CEO 교체의 배경이 실적과 관계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부진은 자신이 CEO로 재직할 당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마주치고 있는 문제는 내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레고 부활의 주역으로 2004년 붕괴 직전에 재정난에 빠졌던 레고를 되살린 인물인데요. 지난해 12월 레고가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CEO직을 물려주고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네, 이어서 위클리 핫세븐 6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응시원서의 사진 부착이 기본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또 이력서의 학력과 가족관계, 신체 사항 같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사항도 적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 서식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실까요? 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에서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폐지하고 면접도 단발성과 돌발성 질문이 아닌 사전에 정한 질문과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채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쳐야 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공무원 경력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했고 또 부처마다 이력서의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사처가 이번에 지침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서 앞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 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전 부처가 경력 채용 시 이력서 표준 서식을 사용합니다. 경력직을 선발하기에 자격, 경력, 학위를 적게 하지만요. 그 밖에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신상 정보는 적는 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 채용이 전면적으로 블라인드로 바뀌면서 공시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처는 면접 문제 출제 가이드라인도 정리를 해서 10월 말까지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면접 경험이 풍부하고 평가 역량이 검증된 면접관의 명단도 부처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외에도 좀 까다로워진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사처는 직무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조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경력 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 내용과 또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요. 이를 시험 공고 시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또 면접관의 주관이 작용하는 면접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면접 질문, 평가 방법,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구조화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예컨대 현재 거주지에서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한가, 초과 근무가 많고 경부에 시달리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처럼 개인의 신상, 인적사항을 묻거나 응시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사처는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임기응변과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은 하지 말고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또 지원자의 응답에 따른 후속 질문까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제도로 인사처는 기존의 깜깜이 채용 방식이 아니라 꼼꼼이 채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를 내비쳤는데요.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선입견을 넘어서 지원자의 진정한 실력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간경제 리포트 7번째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 추천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위해 검색하던 기존의 인터넷 모바일 활용 문화가 AI 추천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즉 검색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추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도 나도는데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최근 좀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네이버의 디스코입니다. 디스코는 이용자들의 관심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디스코는 이용자가 관심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속하는 콘텐츠에 대해 좋아나 싫어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면 스스로 이용자의 취향을 학습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이용자의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고도화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와 접목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의 에어스는 모바일 네이버 이용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뉴스를 개인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이용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뉴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업체들의 개편 작업이 참 바빠졌습니다. 카카오도 여기에 질세라 AI 기능을 많이 도입한 것 같아요. 뉴스 추천 기능이 있던데요. 네, 카카오도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추천 기능은 루빅스, 콘텐츠 추천 기능은 토로스라고 불리는데요. 루빅스는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을 분석한 뒤에 개인의 최적화된 뉴스를 보여줍니다. 포털 다음에 첫 화면에 루빅스가 적용된 맞춤 뉴스가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 토로스는 이용자의 콘텐츠 취향을 파악해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웹툰을 모아둔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카카오 TV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로스는 이용자가 이용한 콘텐츠를 파악한 뒤에 이 콘텐츠를 즐긴 다른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한편 해외 기업 가운데 추천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은 넷플릭스인데요.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 그 취향을 분석해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어떤 영상을 봤는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상을 봤는지, 또 언제 영상을 보는지, 영상의 평점은 어떻게 주는지 등 세분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존의 검색 시대에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IT는 우리나라 주특기인 만큼 해외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고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주간경제 리포트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도원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증권시장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 리포트 2부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서요. 한 주간의 마감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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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곧바로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400포인트 놓쳤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금세 다시 올라오겠지 하는 예상과 다르게 회복이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5거래일 동안의 마감 지수 현황 한번 표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월요일만 미약하게 빨간불 켜준 코스피입니다. 이때만 해도 2,400선의 회복의 기운이 좀 감지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화요일부터 약세로 전환되기가 무섭게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는 등 급락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수요일은 26포인트 빠지면서 2,370선 놓쳤고요. 금요일인 거래 마지막 날도 4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319포인트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는 2,300선도 위태로워지면서 일주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폭삭 주저앉은 거래소 시장인데요. 코스닥도 역시 이번 주 힘들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월요일, 화요일 단 이틀 빨간불을 켰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많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마감 기준 지수만 한번 보시면요. 11.7포인트 떨어진 628.34포인트, 결국 630선도 놓치면서 장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북 쇼크로 정신없는 급락 장세를 맞은 증권시장입니다. 이 같은 폭락의 원인은 외국인이었는데요. 김남우 기자와 함께 오늘 자세한 수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한 주 동안 얼마나 판 건가요? 네, 우리 시장 조정 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수급 마감 동향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 외국인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933억 원 담아냈고 기관이 942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화요일에도 역시 같은 양상 보이며 외국인이 802억 원 담아냈고 기관이 1,539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들어서는 외국인이 2,598억 원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086억 원 담아내며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목요일에도 외국인이 2,871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4,302억 원 담아냈습니다. 네, 마지막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6,488억 원 많이 덜어내면서 장 마쳤고 기관은 6,787억 원 담아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주 초반 매수세를 기록을 했지만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점차 매도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수요일부터 매수세를 키워나가며 외국인의 매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차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월요일 외국인은 90억 원 담아냈고 기관은 253억 원 담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173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709억 원 담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수요일에도 역시 외국인이 459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324억 원 담아냈습니다. 목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각각 245억 원과 12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줬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113억 원 매도세로 전환했고 기관은 430억 원 계속해서 담아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전거래일 동안 유지를 해주면서 차트를 빨갛게 물들인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마감 수급 양장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총 1조 2천억 원 가까이 뱉어내면서 지수 급락 장세를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기대감 높은 종목들도 있었죠. 이번 한 주 특징 업종 항공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여행철을 맞아서 근거리 수요가 폭증하며 LCC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먼저 여객 수요, 항공 여객 수요 얼마나 늘었나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인천공항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여객 수송량은 534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가 넘게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일본이 27%로 가장 많이 늘었고 뒤를 이어서 동남아와 유럽 그리고 대양주와 미주 등이 각각 10%가 넘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동북아와 중동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노선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7월의 환승객은 63만 명으로 전년보다 15%가 넘게 증가세를 기록했고
전체 여객 대비 환승객 비중은 12%가량으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일본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이 두 자릿수대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은 월간 100만 명 수준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해줬고 여객 성수기를 맞아 미주와 유럽도 두 자릿수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노선이 5개월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같은 경우 35%가 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공항 여객 성장률이 현재 한 자릿수대 성장으로 둔화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여객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중국 노선의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중국 노선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은 여객 호조와 기대 이상의 화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성수기 항공권 티켓은 정상가 판매 비율이 높고 유류비 부담은 낮기 때문에 항공사 영업이익은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주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오늘 리포트의 목표 주가와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목표 주가 48,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35,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항공 목표 주가 47,000원이었는데요. 이번 주 종가는 38,25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목표 주가 5,500원이었고 이번 주 종가는 4,89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공업종, 특징 업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 섹터로 항공업 집중 분석해드렸고요. 3대 항공사 모두 올 3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희망적인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 10월 2일 이 추석 연휴 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여객 수요 증가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견해는 어땠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8월 8일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주도 조정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 날인 키움증권, 미국 증시가 북한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한국투자증권, 대북 리스크 매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내내 불거졌던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 북한의 리스크로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흐르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매도 물량의 90% 이상이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7월 24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2조 7천억 원 넘는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이 중에 2조 5천억 원이 전기전자 업종의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투자는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하락은 8개월 연속적으로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안 그래도 커져 있던 상황에 더해서 대북 이슈가 가세하며 원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대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레벨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경기 관련 지표인 BDI, 또 원자재 가격, 채권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이 매우 견고한 상황이고 대만의 달러라든지 태국의 바트 같은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 강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투자에서 내놓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놓고 테크 업종의 일부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를 하자, 또 시클리컬 포지셔닝 등의 전략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경기는 그래도 회복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 지난주에 이어서 내놓고 있는 리포트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경제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오늘도 세 가지를 꼽아보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 두 번째로 중국의 수출 지표, 세 번째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을 내세우면서 경고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괌 주변에 포위 사격하겠다라는 협박과 같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며칠째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와 북한의 발언 수위가 고조되면서 원달러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한국 CDS 프리미엄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이 꼬리 위험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 달리 추가 확대되는 이유는 트럼프 측의 지지율 하락을 돌파할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북한 측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강화와 미국 압박 속에서 더 강력한 협상 도구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 리스크 부각 당시 단기 매수 기회였다는 학습 효과가 존재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또 북한의 돌발적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7월의 중국 수출입 지표는 전년 대비 7.2% 증가했지만 예상치였던 11%는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며 전월 기록이었던 19.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세안향 수출이 2개월 만에 역성 장세를 벗어났고 일본 수출이 조금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상반기 글로벌 경기와 시장 가격이 안정되면서 하반기 중국의 수출입 경기도 무난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는 후폭풍이 몰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제약주와 임플란트주는 오른 반면 보험주들은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이어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가 새 정책의 테마주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험업종 지수는 2.11% 하락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주들의 큰 폭으로 하락세를 시현한 가운데 흥국화재와 한화 손해보험이 각각 8%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역시 각각 5%와 3%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는 0.1%,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0.3%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이번 주 유유제약이 15%가 넘는 급등세를 유지했고 영진약품과 종근당 등도 4%와 2%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임플란트주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덴티움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또 노인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증권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비급여의 급여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의 취지와 의지를 감안해 볼 때 손해보험주들의 장기 악재가 많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에 영향 미쳤던 키 이슈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금주의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역시나 보기 좋게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모두 한반도 리스크 관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 리스크가 확대 중입니다. 트럼프와 북한의 발언 수위가 고조되며 원달러 변동성 확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꼬리 위험을 반영 중인 상황인데요. 북한 리스크는 과거와 달리 추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을 돌파할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와 미국의 압박 속에 좀 더 강력한 협상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는 단기 매수 기회였다는 학습 효과가 존재하지만요. 예측이 힘든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돌발적인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선제 도발 가능성입니다. 을지훈련이 8월 21일에서 24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지전과 전면전,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과 중국은 을지훈련 이전에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부담으로 도발이나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북한 괌도 포위 사격 방안 이야기도 을지훈련 기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을지훈련의 대치 상황이 국지전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의견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평상시 상황이 아닌 대규모 방어 그리고 선제 타격 훈련 기간에는 북한도 부담이 존재한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의 선제 타격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작전계획 5015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로 작전 개시 직전에 일방적인 통보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제 타격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향후 정치적 부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키 이슈 3가지 모두 대북 리스크 관련으로 좀 짚어드렸는데요. 과연 미국이나 북한의 선제 타격 등이 현실화될지 또는 다시 한번 리스크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다음 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주요 일정 확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저희가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에는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화요일에는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수요일에는 미국의 건축 허가와 관련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럽 ECB의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일본의 수출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내주 시장 전망을 한번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밴드 2주 만에 2,400선 아래로 낮춰 잡은 NH입니다. 2,320에서 2,390포인트까지 밴디지 설정했고요. 지난주 조정이라고는 언급했지만 2,430포인트까지도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이 낮춰 잡은 양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한반도 리스크에 의한 조정을 예상했고요. 북한 리스크, 이번엔 다르다에 물음표를 붙여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은 북한 리스크가 곧 사그라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수위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요. 틸러슨 국무장관의 수위 조절 그리고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중국의 쌍중단 요구 등으로 미루어 미국과 북한 간의 선제 타격이 현실화되기보다는 다자 간의 중재 등으로 결국 리스크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금주 코스피는 급락했지만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의 대기 매수 수요가 유입을 한 양상이었고요. 2,300선 초반에서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한 하반 경직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 중국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달러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또 중국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소재와 산업재의 양호한 센티먼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주는 이와 같이 대북 리스크가 어떻게 사그라들 것인지 좀 유심히 관찰하심과 동시에요. 중국에서는 올가을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내수 경제의 안정과 또 경기에 대한 양호한 평가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 좀 경기의 상승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유동성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수립을 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5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